예전에 그리스인들에게 성지로 여겨지는 델로스 섬에서 태양의 신 아폴론과 달의 여신인 아르테미스 두 남매를 낳은 레토 여신의 얘기입니다. 제우스 잘 아시죠? 아, 알죠. 너무 좋아하죠. 네, 올림포스 12신 중에서 으뜸이다 최고신이고 네. 대빵신. 어느 날 제우스는 레토라는 여신과 사랑에 빠집니다. 그리고 레토는 임신을 하죠. 하지만 정실부인이면서 가정과 결혼의 여신인 헤라는 제우스 아이를 가진 레토를 질투해서 레토를 신들의 세계에서 추방을 하면서 누구든지 출산을 돕는 자들은 영원한 헤라의 저주를 받을 거라고 선언하죠. 출산이 임박하면서 레토는 해산할 장소를 찾았지만 모두 헤라의 저주가 들어와서 아무도 레토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레토는 한참을 찾아 헤매다가 겨우 파도를 따라서 떠도는 섬인 이 델로스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어렵게 아폴론 아르테미스 남매를 출산하게 돼요. 레토는 출산 후에도 헤라의 질투로 인한 해코지를 늘 걱정하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어느 날 아폴론과 아르테미스 쌍둥이 남매를 낳은 레토는 어느 마을에 도착을 해요. 이 남매를 안고 있지, 또 이 배도 고프지, 또 목도 마르지. 지칠 대로 지친 레토는 우연히 한 호숫가를 발견합니다. 레토가 물을 마시려는 모습을 묘사한 건데요. 이 그림에서 어떤 모습이 보이시나요? 지금 맨 왼쪽에 남자분 지금 발을 담그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오른쪽에 남자분이 또 손으로 밑에 뭔가 퍼올리는 것 같은 느낌이 물 못 마시게. 뭔가 사람들이 굉장히 방해를 하는 것 같죠. 아이하고 좀 아이들 너무 이렇게. 목마른데 역시 이매진 씨가 잘 맞췄습니다. 레토는 제발 물을 마시게 해달라고 사정도 하고 부탁도 하고 애원도 하지만은 농부들은 레토를 밀치면서 거부를 해요. 심지어는 레토가 물을 마시기 위해서 물에 입술을 대는 순간 이렇게 발로 휘저어가지고 흙탕물을 일으켜서 절대로 마실 수 없게 방해를 합니다.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분노에 찬 레토는 너희들은 영원히 물속에서 살아라 하고 외쳤어요. 그리고 농부들에게 신비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농부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물고기가 됐나? 근데 상반신만 됐어. 물고기가 반만. 반만? 네, 물 가지고 장난쳤으니까 물에 못 들어가는 동물로 만들거나 뭐 그러지 않았을까요? 약간 비슷한데. 아, 그래요? 그럼 그림을 하나 볼까요? 상반신만 진짜. 우와, 개구리다. 아, 개구리로 변했구나. 레토의 말이 끝나자마자 이 목은 넓적하게 부풀어 오르면서 입은 옆으로 쫙 찢어지고 그리고 배는 흰색으로 개구리가 된 겁니다. 물 한 모금 제대로 얻어 마실 수 없는 레토는 얼마나 비참하고 외롭고 괴로웠을까요? 쌍둥이 남매를 출산하기 전부터 출산한 후에도 레토를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숲 중앙에 아주 이 거대한 참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그 나무는요, 대지와 곡물의 여신이자 숲과 나무들의 수호신인 데메트르 여신에게 봉헌된 나무였습니다. 하지만 신을 경멸하고 우습게 생각했던 에릭 시터는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도끼로 이 참나무를 베어버리는 만행을 저질렀어요. 이 일로 인해서 데메트르 여신은 너무 크게 분노를 합니다. 그리고 동정받지 못하게 동정을 불러일으킬 무서운 벌을 내리기로 결심을 하죠. 에? 그게 뭐지? 동정은 받지만 동정을 받을 수 없는 거면은 사람들이 일단 나한테 접근 못 해야 돼요. 몸에서 냄새가 나거나 아니면 고슴도치처럼 저 몸에 뭔가 뾰족뾰족한 뭐 외형이 변화되거나 이런 느낌일 것 같은데. 어우, 훌륭하죠? 안 훌륭합니다. 바로요, 허기예요. 네? 배고픔, 허기. 데메테르는 허기와 기아의 여신인 파메스에게 에리시톤의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음식을 먹고도 계속 이 배고픔에 시달리도록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너무 고통스럽겠다. 너무 괴롭겠다. 너무 싫은데. 최악이다, 최악. 그림 속 오른쪽에 빼빼 마른 여자가요, 바로 허기와 기아의 여신인 파메스예요. 무지개 여신 이리스로부터 데메트르의 명령을 전달받고 있는 거죠. 그리고 왼쪽 이렇게 귀퉁이를 보면요, 자고 있는 에릭시톤과 파메스 모습 보이죠? 네. 들어가는 거구나. 데메트르의 명령을 받은 파메스는
에리시톤의 집에 찾아가서 깊은 잠에 빠져있는 에리시톤을 두 팔로 껴안아요. 그리고 이 목과 가슴, 입안에 숨을 크게 불어서 허기를 꽉꽉 채워넣습니다. 자, 이제 에리시톤은 아주 큰일 났습니다. 신의 저주를 받은 에리시톤은 집에서 깨어나자마자 견딜 수 없는 허기에 시달려요. 하인들에게 먹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사오라고 시킵니다. 하지만 항상 차려진 그런 음식들을 먹고도 허기는 채워지지가 않아요. 야, 이것들아! 왜 먹을 것을 너 안 가져오는 거야? 더 가져오란 말이야! 더! 온 세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을 먹고도요. 이 에리시톤의 걸신들인 시장기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결국 조상한테 물려받은 재산도 탕진합니다. 심지어는 먹을 음식을 마련하기 위해서 바로 이것까지 팔아넘깁니다. 뭘까요? 이것? 자, 이 그림은요, 그리스 로마 신화 속 에리시톤의 내용 중 한 장면을 그린 건데요. 이 그림 안에서 어떤 모습이 보입니까? 일단 저 음식이 보이고 네. 거래를 하고 있고요. 네. 남자들이 뒤에 집이 보이면 집 한 거 아니에요? 집값이 땅값이 올라서. 야, 뒤에 저 방청객분이 정답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뭐라고요? 저 직접 말씀해 주시겠어요? 무슨 거래예요? 자신의 딸을 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 밑에 딸을 쳐다보고 있구나. 네, 에리시톤이 판 건 바로 자기 딸이었습니다. 아이고야. 하지만 에리시톤의 식탐은 이건 계속 더 커지기만 해요. 돈은 다 떨어지고 더 이상 먹을 음식이 없자 에리시톤은요 바로 자기 팔다리와 자기 사지를 뜯어먹습니다. 결국 에리시톤은 뭐가 남았겠습니까? 뼈. 뼈까지 먹었어요. 진짜요? 그럼 뭐가 남아? 마지막은 먹어야죠. 이만 남았어. 자, 이만 남기 제 목숨을 잃고 맙니다. 근데 왜 데메테르 여신이 내린 벌이 허기였을까요? 일단 데메테르 여신의 저주를 저도 받고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참 잘 먹거든요. 잘 먹는데 네. 그 심리학에서는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 중에 하나가 만족을 모르는 사람이다라는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족을 모른다는 게 끊임없이 이제 그 채워야 되는 사람인데 만족을 모르면 결국 멈추지를 못하면 그 행동을 계속한다. 그래서 불타 없어진다, 소진된다, 네, 자멸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만족감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의 그 덕목 중에 하나인데 허기를 벌로 내렸다는 건 지혜를 아예 없애버린 것과 똑같은 셈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냥. 여러분이 본 드라마나 영화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악역은 누굽니까? 저는 최석 씨는 단연코 제 인생의 최고의 악역은 악마를 보았다의 최민식 씨. 씨 악역. 아직도 저는 그 1번입니다. 하정우 씨가 했던 그 5885. 네, 무서웠어요. 드라마든 혹은 영화든 흥행을 위해서라면 매력적인 악역은 필수인 것 같습니다. 요즘은 오히려 한 번도 못 해보셨죠? 했어요. 했는데 저도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를 14년간 공부한 사람으로서 제가 최고로 꼽는 악역은 누구겠습니까? 저는 메데이아라고 생각합니다. 메데이아. 자, 그리스 로마 신화의 영웅 중에서요 이아손이라는 영웅이 있습니다. 이아손은 왕이 되기 위해서 동쪽에 있는 콜키스라는 나라에 있는 황금 양털을 찾으러 갔다가 거기서 콜키스의 공주인 메데이아를 만납니다. 이아손에게 첫눈에 반한 메데이아는 이아손에게 황금 양털을 손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하지만 그 황금 양털은 콜키스의 보물. 그걸 넘긴다는 건 나라를 배신하는 행위였죠. 메데이아는 이아손과 도피를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아버지가 가만히 두고 볼 리 없죠. 메데이아가 아버지의 추격을 피하는 모습을 묘사한 그림인데요. 이 그림을 봤을 때 어떤 방법을 사용해가지고 아버지의 추적을 피한 것 같습니까?
이게 그림이 계속 보다 보니까 약간 그림의 힌트가 많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어디요? 저 어린아이 저 물에 던지는 거 아니에요? 아, 구해주는 게 아니라? 혹시 저 중에 좀 누군가의 사람의 배를 가르든지 아니면 짐승의 배를 갈라서 그 안에 숨었을까요? 약간 비슷한데요. 진짜요? 자, 메데이아는요, 아버지가 계속 쫓아올 수 없게 바로 동생을 죽이고 토막을 내어가지고, 네, 그리고 바다 위에 버리는 폐륜 행위를 저지릅니다. 제가 저 동생이에요. 그러면 저 그림. 아, 그렇습니다. 가운데 막 살려달라고 하는 게 동생이고요. 지금 메데이아가 그 동생을 죽여가지고 토막 내가지고 이게 뿌리니까 그 뒤에 추격하는 아버지가 바로 그 아들의 시신을 수수파녀라고 이 추적을 멈춰버리는 거죠. 너무 잔인한데요? 그 사이를 이용해가지고 추적을 따돌린 이하손과 메데이아는 무사히 귀환을 해요. 하지만 원정을 다녀오는 동안 거동도 못할 정도로 늙고 병든 아버지를 보면서 바로 이하손은 시름에 빠집니다. 그리고 아내 메데이아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여보, 혹시 내 수명을 우리 아버지한테 조금 따라줄 수 없을까? 이런 부탁을 할 수 있던 이유는 메데이아가 마법을 부릴 수 있는 마녀였거든요. 메데이아는 남편의 효심에 감동을 해가지고 시아버지를 거의 장년층의 모습으로 회춘을 시켜줍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했으면 참 좋았을 것을 이 회춘의 마법을 복수에 사용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럼 복수의 대상이 누구냐? 바로 이하손의 왕위를 빼앗고 황금 양털을 가져오라고 지시한 이하손의 숙부 펠리아스. 우선 이 펠리아스의 세 딸에게 메데이아가 찾아갑니다. 그리고 은근슬쩍 이걸 들은 세 딸은 우리 아버지도 제발 젊게 만들어주세요. 이러면서 뭐든지 하겠다는 약속을 메데이아에게 합니다. 메데이아는 마법으로 왕과 부하들을 모두 깊게 잠들게 만들고 딸들을 아버지 방으로 데리고 가서 왕의 침대 주변에 이렇게 뺑 둘러서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딸들에게 칼을 줍니다. 세 딸은 잠시 망설이지만 아버지를 회춘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찔러요? 마구 마구 찌르기 시작합니다. 이하손의 왕위를 뺏었던 왕 펠리아스는 결국엔 세 딸의 손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메데이아가 왕을 죽이자 모든 백성이 들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하손과 메데이아는 바로 이 코린토스로 도망자 신세가 됐습니다. 메데이아는 이하손과 코린토스에 정착을 해가지고 아들 둘을 낳고 행복하게 살았어요. 하지만 결혼 생활 10년이 되던 때 바로 이하손의 출세 본능이 큰 화를 났습니다. 과연 영웅 이하손은 출세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꾸몄을까요? 뭐 다른 더 집안이 좋은 여자를 뭐 만나라든지. 만나라든지. 근데 그거보다 다이렉트인 방법은 내가 되고 싶은 그 나라에 가서 우두머리를 제거하는 게 가장 빠르지 않을까요? 왜냐면 자체가 일단 영웅 계보에 들어가 있는 분이라서 싸움도 굉장히 잘할 것 같고 이하손이. 자, 메데이아와 이하손이 정착한 코린토스는 크레온이라는 왕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이 왕에게는요, 외동딸은 있었지만 왕위를 이을 후계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유부남인 이하손을 자기 딸과 결혼시키고 후계에 물려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건 메데이아. 내가 코린토스. 펜스년에. 이하손은 내가 코린토스 공주 와서 결혼해야 우리 자식도 행복하고 당신도 행복하고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어. 이런 계획을 늘어놓으면서 메데이아와 이혼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메데이아가 누굽니까? 악녀죠, 악녀. 이하손을 사랑해서 나라의 보물도 스스로 넘겨주고 친동생까지 자기 손으로 죽인 여자죠. 남자 하나만 바라보고 다 버리고
이렇게 쫓아왔는데 닥쳤던 개신사가 될 것 같은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코린토스 왕은 메데이아가 본인의 딸에게 해코지를 할까 봐 두 아들을 데리고 당장 떠나라면서 추방 명령을 내립니다. 여기서 메데이아는 또 한 번의 처절한 복수극을 준비합니다. 메데이아는 이하손에게 황금 못하고요. 네. 이 황금 머리띠를 건네줍니다. 그리고 제발 본인만 추방하되 우리 두 아이는 추방하지 말아달라면서 이하손의 새 아내가 될 코린토스의 공주에게 부탁을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하손은 메데이아의 부탁을 받아들입니다. 메데이아에게서 받은 황금 머리띠와 황금 옷을 코린토스 공주에게 선물로 줍니다. 너무 순순히. 그리고 그 공주는 아주 기쁘게 그 선물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그 선물은 받아서는 안 됐어요. 옷에는요 마법이 걸려 있었어요. 옷과 머리띠를 입은 공주는 불에 타기 시작합니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코린토스 왕이 공주의 시신을 붙잡고서 달려 울기 시작하는데 왕의 몸이 공주의 옷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결국 왕 또한 함께 죽어갑니다. 그리고 메데이아의 복수는 정말 최종량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복수에 눈이 먼 메데이아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위까지 저지르는데요. 마지막 복수를 시행하기 전에 메데이아는 어린 두 아들을 부릅니다. 왜 불렀을까요? 안 돼. 메데이아의 가장 최종 복수는 두 아들을 죽이는 거였어요. 하지만 두 아들을 죽이기 전에 메데이아는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자신의 배에서 나온 아들들이니 메데이아도 쉽게 죽일 수가 없었던 거죠. 아이들을 죽이지 말고 함께 떠날까? 복수를 위해서 죽이는 게 맞을까? 한참을 고민하던 메데이아는 결국에는 두 아이를 칼로 찔러서 죽입니다. 한편 이하손은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허겁지겁 메데이아를 찾아가요. 코린토스의 왕과 공주도 여기 죽였는데 아이들을 죽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 겁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아이들은 엄마 손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하손이 제발 아이들이 시신에 작별의 키스라도 하게 해달라고, 장례라도 치르게 해달라고 빌지만 메데이아는 아이들이 시신을 가지고 코린토스를 훌쩍 떠나요. 그리스라는 사회에서 자식 없이 죽는 것은 가문의 수치로 불렸습니다. 그런데 메데이아가 두 아들을 죽임으로써 이하손은 가장 비참한 존재로 전락을 했죠. 그렇게 메데이아의 복수는 완벽한 복수로 불립니다. 헤파이스토스와 아프로디테가 어떻게 결혼하게 됐는가, 이제 이 이야기를 좀 풀어봐야겠네요. 자, 제우스의 첫 번째 부인 누군지 기억나시나요? 네, 메티스, 지혜의 여신 메티스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신탁이 하나 내려집니다. 메티스는 첫 번째 아이로 딸을 낳을 것인데 그 딸을 낳은 다음에 두 번째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근데 그 아들이 제우스를 밀어내고 권력을 잡을 것이다. 이런 신탁이 내려진 거예요. 제우스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신탁을 무시하고 그래도 난 사랑하니까 자식을 낳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을 제우스일까요? 제우스는 사랑보다 권력을 더 우선시하는, 내가 어떻게 그 획득한 권력인데 이걸 놓칠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메티스가 아이를 낳지 못하도록 해야겠죠. 그러니까 메티스를 잡아서 삼켜버립니다. 그래서 메티스는 제우스의 몸 안에서 자라게 되는데 특히 머리에서 자랐다고 해요. 근데 삼켰던 그 당시에 이미 메티스는 아이를 갖고 있었어요. 어머. 출산일이 되자 제우스가 극심한 두통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 아이가 자라나니까 어이구 머리야. 옆을 지키고 있던 프로메테우스가 고통받는 제우스를 보고 내가 해결해 줄게 하면서 옆에 있는 도끼를 들어서 머리를 때려줬답니다. 머리가 갈라지면서 거기서 짜자잔 하고 나타난 게 바로 아테나라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헤라가 아니 저 남편이 나 없이 아이를 낳아? 그럼 나도 혼자서 아이를 낳을게. 그러면서 낳은 아이가 헤파이스토스라고 합니다.
근데 아이를 낳고 보니까 이 아이가 엄청 못생긴 거예요. 게다가 다리를 절고 있고 구질구질해 생긴 거예요. 아우, 내가 아이를 낳았는데 이 모양이 이 꼴이야. 제우스는 번듯한 아테나 여신을 낳았는데, 그래서 화가 나서 이 헤파이스토스를 집어서 하늘에서 올림포스 궁전에서 아래로 던져버렸다고 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9일 밤낮을 통해서 떨어져가지고 렘노스라는 섬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렘노스 섬에 버려진 이 아이를 거두어 준 여신이 있었습니다. 그 여신은 바로 테티스였습니다. 바다의 여신 테티스였고요. 테티스는 헤파이스토스는 자기 자식도 아닌데 정성껏 사랑을 다해서 돌봐주고 그 다음에 이 아이를 격려해 줍니다. 얘야, 너가 버려졌지만 네가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찾아내서 우리 한번 너의 실력을 키워보자. 이 헤파이스토스가 자신의 능력이 뭘까를 계속 고민했겠죠. 그리고 찾아낸 게 자신의 손재주가 좋다는 걸 알아낸 겁니다. 그래서 불과 금속, 쇠 이런 것들을 다루는 장인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타고난 재주일 수도 있지만 테티스가 버림받은 헤파이스토스를 돌봐주고 헤파이스토스는 그 격려의 힘을 입어서 자신의 능력을 개발해서 뛰어난 실력을 갖추게 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점에서 그리스인들이 이 헤파이스토스를 굉장히 또 존경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테네에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시는 게 아크로폴리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이죠. 근데 그 파르테논 신전에서 아고라를 거쳐서 아고라 쪽이 가장 높은 곳에 보면은 지금 보시는 헤파이스토스 신전이 있습니다. 규모는 작지만 파르테논 신전의 모습과 상당히 유사하죠. 이거는 종교적인 공간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장인들이 이곳에서 머무르면서 작업도 하고 자신들의 어떤 권익도 주장을 하고 그랬던 그 공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아테네에 남아있는 여러 신전 유적들 중에 상태가 가장 좋은 걸로 봐서 아테네인들이 굉장히 정성껏 돌보던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실력을 키운 헤파이스토스, 어떤 생각을 하면서 자랐을까요? 특히 자기가 버려졌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겠죠. 그리고 복수심이 생겼습니다. 누구에게? 나를 버린 엄마에게. 내가 엄마를 꼭 복수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냐면 황금으로 아주 매력적인 의자를 하나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 의자를 올림포스 산 위로 싹 올립니다. 이걸 신들이 보고선 야, 이건 너무 멋있다 그러면서 중앙에 갖다 놨는데 이 황금 의자는 헤라에게 바쳐진 거였습니다. 근데 헤라는 그 황금 의자를 보고 그게 헤파이스토스가 보낸 거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안한 마음이나 뭐 이런 마음보다는 이거 멋지네. 어머. 앉아봐야겠네. 그냥 그 의자에 홀딱 반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의자에 앉았는데 이 의자가 과연 선물이었을까요? 반전이 있을 것 같다. 사실 이거는 헤파이스토스가 엄마에게 복수하기 위한 일종의 함정 덫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라의 그 자리에 앉자 손잡이에서 수갑이 나와서 꽉 잡았어요. 그리고 다리 의자에서 족쇄가 나와서 꽉 잡은 거예요. 난리 났죠. 헤라가 끔찍도 못한 거예요. 신들이 난리가 나서 이걸 풀어보려고 했는데 절대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제우스가 느끼는 이걸 풀 수 있는 자는 이걸 만든 헤파이스토스밖에 없다. 헤파이스토스를 불러내자. 그래서 이제 전령의 신도 가서 야, 헤파이스토스, 네가 보낸 거에 네 엄마 갇혔어. 좀 도와줘라. 헤파이스토스가 뭐라고 그랬냐면 어머니요? 저에겐 어머니가 없습니다. 안 간 거예요. 그러니까 국립 끝에 선택된 신이 바로 디오니소스 신입니다. 술 한 병 들고 가야죠. 그랬을 것 같죠? 그러니까 디오니소스가 포도주의 신이니까 포도주로 헤파이스토스의 마음을 달래주면 풀리지 않을까. 실제로 그 디오니소스 제전에서 부르던 노래 중에 포도주 찬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포도주는 인간의 마음을 풀어주고 고통을 풀어주고 원한을 가진 자의 마음을 풀어준다. 뭐 이런 식의 노래들이 많이 있는데
바로 그래서 디오니소스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디오니소스가 헤파이스토스에게 잔치를 벌어주는 장면입니다. 티루소스라고 하는데 막대기 들고 있는 게 디오니소스 신입니다. 그 옆에 술병 들고 이렇게 돌리고 있는 게 바로 헤파이스토스입니다. 디오니소스가 말했겠죠. 가서 좀 풀어주는 게 어떻겠니? 미운 마음은 미운 마음이지만 그래도 엄마잖니?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헤파이스토스가 뭐 그래 알았어 뭐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술에 취한 채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 당나귀 위에 앉아 있는 게 헤파이스토스입니다. 잘 보시면 눈이 풀려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잡혀 있는 헤라를 풀어주기 위해서 헤파이스토스가 올라가게 됩니다. 선생님. 근데 디오니소스도 사실은 헤라한테 지독히 미움을 받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풀어주러 갔다? 이런 기습진 눈을 그 디오니소스 입장에서는 헤라가 굉장히 밉겠죠. 그 디오니소스도 모든 시련을 극복하고 이겨낸 다음에 그 모습을 이제 올림포스 신들이 다 보고 야 정말 훌륭하다. 그래서 올림포스 12신으로 영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이제 디오니소스가 헤라를 만났겠죠. 그 헤라가 디오니소스를 반갑게 맞이해 주면서 미안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사과를 했구나. 네, 사과를 했습니다. 디오니소스도 헤라의 사과를 받아들여 줬습니다. 디오니소스는 술의 신이 아니라 이제 용서와 화해의 신으로 바뀌어져야 돼. 그러네. 정확하게 잘 보셨습니다. 자, 어쨌든 헤파이스토스가 디오니소스의 인도를 받아서 올라갔습니다. 헤파이스토스가 풀어줬을까요? 네, 풀어주긴 줍니다. 근데 그냥은 안 돼요. 세상에 공짜 없다. 그래서 두 가지 조건을 내세웁니다. 하나는 나를 저 밑에 두지 말고 올림포스 신의 하나로 계속 있게 하십시오. 또 하나가 뭐였냐면 나를 아프로디테와 결혼시켜 주십시오. 보는 눈은 있네 또. 이런 점에서 보면 헤파이스토스가 일종의 이제 정략 결혼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아프로디테 의사는 전혀 반영이 되지 않은 결혼이에요. 왜 헤파이스토스는 거기에 그 여신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왜 아프로디테를 자신의 아내로 달라고 그랬을까요? 여기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헤파이스토스가 기술자이기 때문에 어떤 물건을 만들 때 이제 아름답게 만들어야 되는 게 있다면 아름다움의 표본으로 아프로디테를 얻는 것이 상징적 조합으로 잘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어찌 보면 자기가 버림받은 존재잖아요. 버림받은 존재인데 내가 실력을 갖추고 내가 버림받지 않아야 됐을 존재다라는 걸 인정받기 위해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부각되는 신을 자신의 아내로 삼았던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이러고 나니까 그 두 부부의 관계가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프로디테는 어떤 여성이냐? 뭐 사랑의 여신이고 미의 여신이고 매혹의 여신인데 그런 그 아프로디테니 얼마나 그 결혼하고 몸이 달아올랐겠어요. 열정에. 그래서 남편한테 가면 남편은 계속 일만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헤파이스토스는 자기가 버림받은 것 때문에 그 인정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고 그리고 이제 손재주를 보여준 게 소문이 났겠죠. 그러니까 이제 주문이 쇄도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것 중에 제가 아까 헤파이스토스가 벌여진 게 올림포스 궁전이라고 그랬는데 궁전을 정말 최고급으로 이제 새롭게 만든 게 바로 헤파이스토스고요. 그리고 그 제우스가 던지는 번개도 일부는 헤파이스토스가 만들었다라고도 얘기하고요. 태양의 신 헬리오스도 자기가 태양 마차를 끌고 아침마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 마차도 헤파이스토스한테 내 차 좀 바꿔줘. 그래서 새로 바꿔줬다 그러고요. 그다음 제우스가 인간을 벌어하기 위해서 여성을 하나 만들어서 보내야겠다라고 해서 여성을 만들게 된 누군지 아시죠? 네, 판도라. 최초의 여성인 판도라도 헤파이스토스가 만든 거라고. 그럼 이렇게 솜씨가 좋은 헤파이스토스가 아프로디테에게도 뭔가 만들어서 선물을 해줬겠죠? 캐스토스 히마스라는 게 있습니다. 히마스라는 게 이제 허리띠라는 거거든요. 이 허리띠를 한번 매면은
매력이 발산이 돼가지고 매력이 부각이 돼서 보는 존재가 완전히 빠져들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가 있냐면 아까 헤라와 제우스 사이 얘기해 줬잖아요. 둘의 관계는 뜨거운 사랑의 관계는 아니었는데 어느 날 헤라가 제우스를 한번 유혹해야 될 필요가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아프로디테를 찾아가서 야, 허리띠 좀 빌려줘. 그랬더니 그때 기꺼이 빌려줘서 그 허리띠 차고 갔더니 제우스가 정신을 잃고 어머나 내가 그 뻐꾸기로 변신했을 때보다 훨씬 이뻐 그러면서 거기서 몰래 구름을 쌓고 뭐 거기서 뜨겁게 사랑을 나누는 장면이 일리아스에 그려져 있어요. 자, 그걸 줬어요. 그래서 아프로디테가 한번 또 이렇게 띠 한번 메고 가도 눈길을 안 주는 거예요. 헤파이스토스 나 일해야 돼. 계속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로디테는 계속 힘이 들겠죠. 아프로디테가 외로워지면 외로워질수록 헤파이스토스를 외면할 테고 헤파이스토스는 외면당하면 당할수록 또 일에 매진할 테고 이게 악순환인 거예요. 결국에는 아프로디테가 그 띠를 다른 곳에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 찾아간 게 바로 아레스입니다. 아레스는 전쟁의 신이라고 그랬죠. 몸 끝내줍니다. 얼굴도 잘생기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굉장히 섹시한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우스와 헤라가 부부이죠. 그리고 그 사이에서 아레스가 태어납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보면은 헤파이스토스와 아레스는 엄마 입장에서 보면은 친형제라고 할 수 있고요. 아레스와 아프로디테는 제수씨거나 형수씨인 거죠. 그 둘 사이에 또 사랑을 나누게 되는데 한번 그림 한번 보실까요? 일하는 디커튼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헤파이스토스 옆에서 아무 걱정 없이 아주 뜨겁게 사랑을 합니다. 이 사실이 조금씩 소문이 나기 시작해요. 근데 이 소문을 제일 먼저 퍼뜨린 자가 바로 태양의 신 헬리오스입니다. 헬리오스는 태양의 마차, 헤파이스토스가 만들어준 그 신차, 태양의 마차를 타고 하늘에 쭉 올라가는데 그러고 본 거예요. 뭘? 아레스와 아프로디테가 사랑을 나누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나한테 이 마차를 만들어준 헤파이스토스에게 내가 이걸 알려주지 않으면 이건 도리가 아니다. 그래서 찾아간 거예요. 자, 지금 열심히 일하는 대장간의 모습이 있죠. 지금 여기에 광채가 나고 있는 게 헬리오스입니다. 헬리오스가 무슨 말을 했을까요? 큰일 났다. 내가 다 봤다. 눈 띵굴, 그렇죠? 헤파이스토스가 난리가 났습니다. 헤파이스토스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거죠. 어떻게 했을까요? 서범 씨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레스를 한번 혼내줘야 되겠다. 뭐 이런 마음도 들었어요. 이것들 가만두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도 생기는 거죠. 자기를 버린 헤라에게 황금 의자를 보냈던 헤파이스토스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가만 있을 수 없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프로디테가 자고 있는 침대에다가 덫을 설치합니다. 뭘 설치하냐면 눈에는 보이지 않는 금속으로 그물을 짭니다. 그래서 덫을 놓은 거죠. 그리고 숨어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프로디테 등장, 곧이어 아레스 등장. 그리고 둘이 뜨겁게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그 순간 스위치 온. 그래서 그물이 떨어집니다. 둘이 딱 갇힌 거예요. 현장 목격이야. 현장 완전히 잡은 거죠. 이때 헤파이스토스가 모든 올림포스의 신들을 부릅니다. 신들이시여 와 보십시오. 이것들 보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일러낸 거예요.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습니까? 제가 이렇게 일에 열심히 했는데 내 아내는 가정을 버리고 딴 남자와 그것도 내 형제와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들을 가만둬선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신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저런 괘씸한 것들이 아니라 오호? 이럴 거예요. 야, 정말 볼거리 있다. 볼거리 많다. 게다가 그중에 에르메스는 이런 말까지 합니다. 3배나 더 많은, 아니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사슬이 나를 묶는다고 해도, 그리고 모든 신들이 들여다본다고 해도 좋으니 나도 황금의 아프로디테 옆에 눕고 싶습니다. 헤르메스, 와 나도 저랬으면 이러는 거예요. 헤파이스토스를 동정해주기는커녕 네가 남자 구실을 못해서라는 식의 반응을 한 거죠.
충격 먹었겠다. 네, 헤파이스토스 완전히 충격 먹었죠. 그래서 이 사건 이후로 아프로디테와 헤파이스토스는 거의 이혼 상태. 그리고 이제 두 현장에서 발각된 아레스와 아프로디테는 신났어요. 아니 이제 거의 인정을 받은 거예요. 아, 쟤네 둘이잖아. 진짜는 네, 아프로디테의 남편은 아레스 아니야? 이렇게 인정이 돼버린 거예요. 결국은 헤파이스토스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 헤파이스토스와 관련해서 두 가지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하나는 일리아스라는 책에 나오는데, 근데 일리아스의 그 장면에서 보면은 헤파이스토스가 일을 하는데 그 옆에 아글라이아라고 하는 여신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글라이아는 카리스, 우아함의 삼자매 중에 한 명인 거예요. 근데 그 호메로스가 거기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헤파이스토스의 아내 아글라이아. 그러니까 이게 만약 이렇게 얘기선을 퍼즐을 새롭게 맞춰보면 아레스와 아프로디테 그 사건 이후 둘은 이제 부부 관계로 이제 공인돼 버리고 헤파이스토스는 우아함의 여신 아글라이아와 새롭게 결혼한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가 하나 있고요. 이거 말고 다른 이야기도 있습니다. 헤파이스토스가 일을 하는데 아테나 여신이 한번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저 장면인데요. 헤파이스토스가 열심히 일을 하고 아테나 여신이 와서 자기의 무구를 좀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아프로디테한테도 반하지 않던 이 남자가 아테나 여신을 보고 완전 내 스타일 그러면서 완전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아테나 여신의 손을 잡고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아테나 여신 어떻습니까, 지금? 어디서 오늘? 아테나 여신은 사실 그 처녀신이기도 하잖아요. 그 파르테논 신전이 바로 아테나 여신에게 바쳐진 신전인데, 파르테논이란 말이 처녀란 뜻이거든요. 처녀 신전이고 순결의 상징이기도 한 아테나니까 뿌리쳐봤어요. 어디 감히 손을 대냐. 딱 뿌리쳤는데 헤파이스토스가 자기 욕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 순간에 사정을 해버리고 말아요. 사정을 해버리고 말아요. 그 정액이 지금 아테나의 허벅지에 묻었다고. 그래서 저 그림은 허벅지를 유난히 이렇게 드러냈죠. 그게 그 이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맞은 아테나 기분 더럽겠죠. 그래서 그 옆에 있던 소음철을 주고 아이 더러워, 그래서 이거 닦아내면서 이걸 땅바닥에 던졌대. 그랬더니 거기서 아이가 하나 태어났대. 그래서 에레크토니오스라는 아이인데, 크토니오스라는 말이 땅이란 뜻이고 엘이 곡의 솜털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솜털과 땅이 만나서 난 아이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아이가 하나 있긴 있습니다. 아테나 여신은 자기가 처녀이지만 그래도 내 허벅지 닿아서 난 아이, 그래서 자기 아들처럼 이렇게 키웠고, 그 아크로폴리스 옆에 가면은 파르테논 신전 옆에 에레크테니온이라는 신전이 있습니다. 그게 그 솜털에서 나온 그 아이가 자라나서 아테네의 왕이 됐고 그 아테네를 모시는 신이 된 거죠.